안녕하세요. 이글스 건강 강의 저는 조효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뇌 관련 질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 핸드폰에도 제가 우울증이라고 치면 명단이 쫙 뜨고 또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치면은 그죠. 그 소비자분들이 쭉 뜨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아팠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요즘에는 정말 더군다나 건강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 PM을 드시고 나서 정말 좋아졌다.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다. 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진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PM을 드시고 나면 좋아지세요. 모든 질병이 영양소 부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PM을 병원 약처럼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일정 기간 먹으면 끊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 양을 줄이시는 분, 그리고 먹다가 말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교정이 전혀 안 되시는 분, 도움은 되시지만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PM이 들어가서 영양소를 차곡차곡 채워주니까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먹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먹다가 안 먹으니까 이거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양소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식사가 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내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장기간 우리가 음식 섭취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도 없고 신체를 움직이는 장기들도 기능이 더 떨어질 테고 잘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마르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루하루 매일같이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시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하는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건강 강의를 듣다 보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돼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줄여가셔야만 건강적으로는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피 정말 많이 드시죠. 홍차도 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차에는 이 탄닌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금속을 흡착한 힘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 미네랄도 금속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고요. 커피랑 홍차 같은 경우는 칼슘의 흡수도 좀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골다공증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탄산에는 또 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의 배설을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 칼슘이 결핍되게 만들거든요. 특히나 또 성장기 아이들의 뼈 건강이 이 탄산음료 때문에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칼슘뿐만 아니라 이 마그네슘도 함께 결핍을 시키고요. 저도 뭐 가끔 탄산이 땡길 때가 있긴 한데 뭐 고기를 먹는다거나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느끼한 거 먹으면 그죠 땡긴다 그러죠.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유아기 때부터 너무 많이 먹이는 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탄산 같은 경우는 꼭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이런 것도 좀 뺏어가고 또 이 당이 어마어마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 에너지화를 시킨다 그러나요? 에너지화 되고 나서 남은 당은 어디로 갈까요? 그죠? 지방으로 전환되죠. 그러면 이게 또 비만의 원인.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은 마시자마자 정말 빠르게 혈당이 올라갈 만큼의 설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다이어트 콜라 마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칼로리 면에서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도 설탕과 똑같이 우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설탕을 섭취할 때랑 똑같이 지방을 축적하게 되니까 칼로리가 없는 탄산음료도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패스트푸드, 뭐 과자, 빵,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엄청나죠. 그래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주 드시게 되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다 아실 테고, 대부분의 패스트푸드가 영양소는 적거나 없고 칼로리만 높잖아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들은 표백제도 많이 쓰여요. 디저트 음식으로 유명한 게 뭐 마카롱이라든지 케이크, 또 쿠키 이런 거 만드시는 거 보면 설탕의 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설탕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당분도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첨가물 중에서도 뭐 이산화티타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염색체에도 이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내 환경도 좀 무너뜨려서 대장암이라든지 직장암 이런 발병률도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설탕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 와 닿으시죠. 아이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이 오렌지 주스도 많이 주시는데 만만치 않죠. 에너지 음료는요 설탕이 탄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설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식품 첨가물에다가 정말 이걸 보시고 나면 그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에는 소금, 염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염분도 우리 몸에서는 칼슘을 좀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 배출뿐만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짜게 먹는 습관은 결국 어디를 신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요. 또 이게 고혈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염분이 부족해도 우리 건강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이 다 뭐예요? 가공되어진 소금이잖아요. 이 가공된 소금에는 다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당한 염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셔야겠지만, 만약에 드신다면 미네랄이 좀 풍부한 소금을 찾아서 섭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술, 담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뼈의 생성작용 자체를 방해하고요. 또 칼슘 배출을 촉진하니까 뼈 밀도가 내려가기가 쉬워지고, 담배 역시도 우리가 백해무익하다라고 하잖아요. 흡연은 하는 순간 우리 혈관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담배는 또 비타민 C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요. 비타민 A도 고갈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니까 금연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실 텐데, 혹여나 흡연을 하고 계시거나 내가 환경상 간접 흡연이 많다 하시면 특히 비타민 C 더 많이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흡연자 하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 문의를 꾸준히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흡연자는 섭취 시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그죠?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파워 칵테일하고 제슈취에 써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베타카로틴하고 흡연자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함량의 베타카로틴. 여기서 말하는 고함량은 7mg 이상을 말하고요. 이렇게 고함량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PM의 제슈취에 들어있는 함량은 0.7mg, 파워 칵테일에는 1.8mg, 이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세요. 이 나라마다 식약처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의무성, 이런 문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 제가 파워 칵테일하고 제슈취 함량을 보니까 7mg 이상이라고 했을 때 뭐 파워 칵테일은 하루에 4포 정도, 제슈추는 10스푼 정도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큰 스푼으로. 지금 스푼으로는 뭐 25스푼에서 30스푼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흡연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우리 신체의 세포를 성장시키고 발달시키고, 그리고 피부 점막 건강, 그리고 폐 기능 향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베타카로틴이고요. 우리 인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꼭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워 칵테일이나 젤 슈츠에 대한 경고성 문구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액티바이즈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커피나 음료 같은 데 함유된 카페인보다 그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서 비교적 카페인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우리 소비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요즘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류마티스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또 많으시잖아요. 우리 고은 사장님께서 지난번 수업에서 드럭머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드럭머거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약. 특정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우리 체내의 영양소가 더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사실 비타민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된 다음에 분해되면서 약의 효과가 쫙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노폐물이 잘 배설이 돼야 되겠죠. 이때 간이랑 콩팥을 통해 가지고 배설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간 기능도 콩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은 약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약사님이 약국에서 처방되고 판매하는 의약품을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보충 영양소를 정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된 그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게 피임약, 위장약, 당뇨약, 혈압약, 염증약 이렇게 분류를 해 두셨는데, 위장약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드시죠. 그냥 우리가 소화만 좀 안 된다 이러면 쉽게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건데, 위장약을 먹게 되면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죠. 그리고 셀레늄 이런 게 결핍이 되고, 피임약 같은 경우, 그리고 위장약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 코발람이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결핍이 되고, 당뇨약의 경우는 B9, 엽산이죠. 엽산하고 코엔자임 큐텐, 혈압약은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D, 칼륨, 아연이 결핍이 돼요. 그리고 염증약이다 그러면 염증약도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들 드시는데, 항생제, 소염제, 좀 더 가면은 스테로이드제 이런 걸 말하는데, 그 역시도 B9 엽산하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드럭머거예요. 그래서 약은 분명히 좋은 효과를 주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뇌 질환과 관련을 해서 수업할 때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든 알츠하이머든 행동장애든 발생이 더 쉽다라고 한 거 기억을 하시죠? 결국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영양소가 결핍되는 게 더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뇌 관련 질환에서도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내 상태가 당장 괜찮으면 나는 어떤 질병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제가 이 소비자분들을 만나 뵙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는 나이가 60인데 내 친구들은 다 이런저런 약을 먹는데 나는 당뇨약 하나밖에 안 먹어. 그래서 난 되게 건강한 편이야. 그리고 나는
잠을 좀 못 자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야.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도 60대 정도 되셨는데 본인은 너무 건강하시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유방암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모xifen 이런 거 드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 약밖에 먹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질병이라는 게 정말 어느 순간 오늘부터 질병 시작이야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냥 내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또 식욕이 없는 이 무기력증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염증 단계를 거치고 또 궤양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이 또 암으로 진행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남다른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설사, 변비, 빈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래요. 그렇게 진단 받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암이라는 것도 최소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신체 대사가 원활하게 안 될 때 기능이 하나씩 잃게 되는 거고요. 이 독소 배출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질환의 씨앗을 만드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먹어버리는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도 영양소 결핍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영양소를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도 비타민 몇 가지 안 드시는 분도 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비타민 C는 기본으로 드시고 뭐 유산균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요즘에는 비타민 D도 많이 드시죠. 그것도 아니면 종합 비타민 요런 거라도 최소 3가지 이상은 제가 드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천연 성분이 좀 더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뭐 광고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하고 잘 알려진 그런 합성 많이 드시잖아요. 어, 천연 비타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채소나 이런 그죠 곡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말하는 거고 합성은 천연과 같은 성분의 분자 구조, 분자 구조로 된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걸 말하거든요. 이 석유 제품을 기본으로 하면서 GMO, 유전자 조작식물, 그죠? 그리고 개구리의 피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합성 비타민이거든요. 이 석유 찌꺼기인 콜타르가 기본이 되는데 이 콜타르는 또 석유의 가장 질 낮은 등급이 바로 콜타르예요. 이 콜타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화학 공정을 거쳐서 추출하는 게 바로 합성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석유 찌꺼기 콜타르 대신에 어떻게 아스코르빈산 이렇게 표기를 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석유 찌꺼기라고 우리가 써놓으면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합성 비타민을 정말 오랜 기간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연 비타민이 등장을 해요. 화학물질이나 인공첨가물 그리고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거나 좀 적게 들어있고 뭐 흡수율도 좀 더 높였다. 이래서 히트를 치는데 문제는 사실 천연 제품이라고 해도 대부분 식품 추출물 정말 소량씩 조금씩 첨가를 해서 천연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중에 천연 비타민이라고 판매해도 천연 100%는 없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과일이나 채소에서 성분을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흡수시키기 위한 작업 그리고 알약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부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나 이산화규소 이런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합성과 천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 비타민인데도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거나
천연 원료를 정말 조금에다가 합성 비타민을 섞어 만들어 가지고 천연이라고 쓰는 데도 많고, 작년인가요? 아주 고가로 천연이라고 판매하던 유명 업체가 있어요. 그 제품도 결국은 어때요? 식약처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요. 결국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제대로 보는 눈을 갖추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해드리면, 야, 합성이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데 팔겠어? 이런 의문을 가지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2015년도에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비타민의 보충제 원료는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였어요. 시판되는 비타민제의 80에서 90%가 합성이라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콜타르에서 얻어지는 유기화합물을 정제해가지고 추출하고 옥수수나 쌀의 전분 같은 걸 이용해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화학적인 합성을 한 것이다. 천연 식물 추출 성분이 10% 정도만 들어가도 천연 원료로 표시할 수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 90%는 합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고땡땡 비타민C, 그죠? 뭐 중국산이 더 좋다, 영국산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도친 개친 이 비타민C도 감자나 옥수수 전분에 박테리아를 넣어가지고 생성시킨 화합물을 다시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만든대요. 감자나 옥수수 모두 GMO, 유전자 조작 식물의 전분을 원료로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의 대부분은 중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콜타르에서 추출한 물질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B1, B3, 비타민 K 등이 있는데, 그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K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 임산부들이 꼭 필수로 먹는 비타민이 있죠. 엽산. 엽산은 더 충격적인데 개구리 피부에서 원료를 추출합니다. 이 개구리 피부를 떼내가지고 물에 넣어서 끓인 다음에 알코올과 에테르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끓이면 위에 기름이 뜬대요. 그 분리한 기름 방울이 바로 엽산 성분의 프레디딘이라는 성분이래요. 알고 나니까 못 드시겠죠. 저도 한 3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는데, 그 비타민 쇼크라는 또 책이 있어요.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장님들 하나 알아두실 게, 합성 비타민은 추출할 때 이 방식이라든지 분자식 이런 거에 따라서 특허를 받아서 독점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독점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요. 천연물질은 자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물질, 미네랄이라던가 식물 내재 영양소 이런 자체에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허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정도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합성이 뭔지 천연이 뭔지 이런 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가 소비자에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PM은 일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어떤 점이 다른가? 제가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PM사는 철분이 어디에서 추출한 거냐? 일단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원재료에 대한 뭐 전 성분이나 라벨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식물 유래 영양소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알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원재료 이런 추출물은 기밀사항인데, PM사는 그러면 뭐를 보고 내가 신뢰를 하고 먹을 수 있느냐? 저는 전 제품 도핑 테스트하고, 그죠? 이 도핑 테스트하고 NTC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핑 테스트 하나로 사실 그죠? 안정성은 입증이 되고도 남는데, 이 도핑도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생화학 방부제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간혹 소비자분들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항의를 좀 하시는데 안 먹다가 좀 지나서 먹었더니 그리고 유통기한을 봤더니 지났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시중의 제품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PM은 1년 안쪽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 처음 봤다 이러셨는데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천연 물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키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사과 하나를 깎아놔도 어때요? 금방 산화돼서 갈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일반 식품들은 천연과 합성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정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찾는 식품인지 아니면 오래 놔뒀다가 내가 먹다가 말다가 또 지겨우면 또 누구 주려고 사 먹게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PM 제품이 특히 액티바이즈나 맨플러스 이런 건 따자마자 좀 잘 굳는다라고도 하시는데 이 역시도 제습제, 왜 우리 김사면 습기 제거제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PM은 그마저도 쓰지를 않아요. 케이스도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뚜껑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맞죠. 종이 재질로 그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되어 있고 파워나 리스토레이트에 찍힌 인쇄물조차도 재활용이 가능한 고퀄리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습기에 좀 취약하고 또 받았더니 색깔이 기존 거랑 다르다. 맛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식물 추출물이 다량으로 포함된 PM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나 날씨 또 수확하는 때에 따라서 원재료의 색깔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입자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성분 함량이라든지 포물력 이런 것들은 다 일치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신뢰가 가지 않으세요? 사실 색깔을 딱 맞추려고 하면 화학적인 색소를 딱 첨가를 해서 그죠? 색상에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기술도 좋은데 뭐 색상 몇 이렇게 딱 설정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그죠? 기계가 색상을 만들어서 찍어내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어쨌거나 이 굳음 현상이라든지 색상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내려놓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PM사의 또 하나 특징이 NTC 기술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는 담즙이 나와야만 지용성 영양소나 무기질 영양소가 우리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랑 같이 섭취를 하는 게 더 흡수가 잘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가 영양제를 먹어도 나이에 따라서 나의 간의 기능에 따라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잖아요. 흡수되는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20대에 먹은 영양소와 50대에 먹은 영양소가 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이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PM은 담즙의 도움 없이 바로 흡수시키는 기술이 바로 이 NTC 이론의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시거든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특히나 PM사의 리퀴드 제품들 오메가라든지 코엔자임 Q10, 듀오 이 리퀴드 제품들을 물에다가 정말 한번 떨어뜨려 보시면 정말 잘 섞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섞이죠. 물과 기름이 섞인다? 사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퀴드 제품뿐만 아니라 전 제품, PM사의 화장품까지도 NTC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성분 배합 기술. 제가 정말 수업 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또한 흡수력과 관계되는 기술력이거든요.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이 만났을 때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하고 배합하는 기술이에요.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정말 많은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 개수만 맞춘 게 아니라 다 서로 흡수가 더 잘 되기 위한 성분과 함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PM 비타민이고요.
우리가 한동안 건강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면서 제품 기술력을 잠시 또 잊고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앞에서 먹으면 영양소를 뺏어가는 식품이나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줄여야 할 음식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지난 시간 뇌질환하고도 연관성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에는 우리 뇌질환의 대부분 원인들이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글루텐. 우리 밀가루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음식인 파스타나 뭐 국수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뭐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 보리라든지 통밀가루, 쌀보리, 전분, 호밀 같은 데도 글루텐이 들어있고요. 각종 양념이나 소스, 마요네즈, 케찹,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성들의 그 화장품 립스틱이라든지 립밤, 그리고 뭐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우리 뭐 비타민, 의약품 이런 데에도 글루텐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이 글루텐이 라틴어로 글루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거든요. 접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접착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혼합물이 바로 글루텐이거든요. 빵, 쿠키, 피자 반죽, 머핀, 핫도그, 그죠? 점성이 있는 것들 이해되시죠? 부드럽고 쫄깃한 빵의 느낌은 글루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이 마가린의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해주고요. 각종 음식의 소스와 육수가 응고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렇다 보니까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루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투렛 증후군, 발작, 불면증, 불안증, ADHD, 우울증 이런 신경 증상이 쉽게 우리 몸에 온다라는 거죠. 문제는 병원에 가도 내가 이걸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책에서는 또 높은 혈당은 뇌를 수축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뇌질환하고 치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뇌수축이 원인이잖아요. 이 글루텐은 우리 체내에 있는 신경망을 방해해가지고 신경을 손상시키는데 이 글루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무려 10명 중에 1명이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왜 글루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냐. 아주 오랜 옛날 우리 선조들도 먹던 곡물인데 맞아요. 문제는 19세기쯤부터 그 이후부터 다른 식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이종 교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계속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이종 교배를 하는 것과 현대의 음식 제조업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순수 곡물에 들어있던 글루텐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해로운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버린 그런 곡물에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병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글루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탄수화물의 혈당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아직 혈당은 정상이라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밀가루도 안 먹고 튀김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어. 그런데 뭘 먹죠? 대부분 탄수화물 식단이잖아요. 탄수화물이 고혈당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오히려 초코바 하나보다도 더 혈당이 높거든요. 근데 이 혈당이 높으면 이 당을 체내의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췌장에서는 어때요? 더 많은 인슐린을 그죠? 분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혈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대해서 좀 무뎌지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포가 인슐린이 보내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결과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세포들이 점점 인슐린 신호를 빠르게 반응을 못하게 되니까 혈당을 낮춰가지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고 췌장은 계속 일을 하면서 인슐린을 어떻게 해요?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인슐린 수치는 올라가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증. 결국은 이 인슐린을 최대치로 늘리는데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가서 그 흔한 당뇨병이 오는 과정이에요. 요즘에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은요. 60대 넘어가면 당뇨병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 통곡물도 마찬가지고 글루텐이 없는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탄수화물이 0이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죠? 예전 어르신들 뭐라고 해요? 밥심으로 산다라고 그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0이래요. 우리 몸은 최소한의 탄수화물로 생존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면 간에서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죠. 간에서 탄수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방이 없으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살이 찌는 이유도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중독과 더 관련이 깊다라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특히 뇌 관련 질환으로 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밀가루 음식이나 탄수화물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 글루텐도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PM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식습관을 꼭 한번 돌아보셔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그 또한 조금 느릴 수 있고요. 영양소 소실이 좀 많다라면 더 채워야 될 것이고요.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현재의 건강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매일 인스턴트 드시고 잠도 안 자는데 그죠? 나는 PM을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어린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 청소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학교든 친구들을 만나면 음식을 제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에 제한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저 역시도 우리 아이한테 제한하는 건 탄산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다 먹어요. 초콜릿도 먹고 젤리도 먹고 다 먹는데 제가 아이한테 뭐 건강 강의를 해주겠어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많이 먹은 날 사달라고 한다. 뭐 이러면 제가 이제 리스토레이트 한 잔 더 먹을까? 이런 식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저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리스토레이트가 미네랄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리스토레이트죠.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그죠?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칼슘, 마그네슘, 그죠? 비타민 D3, 아연 이런 성분들이 성장기 뼈 건강이랑 면역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다행히 먹이면 먹일수록 뭐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죠. 꾸준히 습관적으로 먹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본인이 엄마 오늘 저 안 먹었어요 라고 이제 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장기 건강이 어릴 때 약했던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대의 대중적인 식습관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엄마의 관심과 노력으로 내 자녀의 건강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M은 전 제품, 도핑 테스트뿐만 아니라 화학 첨가제, 호르몬 교란 물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글루텐 프리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주셔도 되시고요. 오늘의 결론은 영양소와 식생활 개선이 함께 되면 건강은 훨씬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PM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PM을 시작할 때는 저의 체력도 워낙 또 바닥이었고 또 수년간 저도 너무 많은 수술을 하고 난 뒤라서 처음 1년은 이게 정말 좋아질까 의심과 그리고 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먹었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얘네는 뭐지? 정말 잘 만들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나한테 PM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일단 매일매일 컨디션이 가라앉는 날이 없어요.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약으로 버틴 날이 많았다면 현재에는 소소하게라도 병원 가는 일이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도 가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고 소비자 상담 많고 이런 날은 좀 지치잖아요. 이제는 그것조차도 제가 PM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먹으라는 게 도대체 그 많이의 기준은 뭔가? 활동량이 내가 많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 이런 사람들은 영양소가 더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으세요. 하루에 필요한 양이 더 많다라는 거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정한 양을 제가 여기서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부족했던 만큼 좀 채워주시고 기초가 되시는 분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양을 좀 조절하셔도 되시거든요. 많이 먹으면 사실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역시도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거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다른 거를 조금 줄여요. 과일 안 먹고 고기 한번 덜 먹고 옷 2개 살 거 하나 사고 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짜증을 조금 덜 내는 게 우리 가족들은 훨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건강에다가 조금 더 쓰고 행복해지는 걸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우리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몇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새해에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